트럼프가 일본의 방위비 3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2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죠. 반면 한국은 고작 400억 원만 올리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기자 한 명이 의문을 품었어요. 한국이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이죠. 그녀가 서울에서 확인한 진실은 1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일본 극우 총재조차 야스쿠니 참배를 포기하게 만든 그 진실,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요미우리 신문 국제부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다나카 유리코입니다. 한일 관계를 주로 취재해 왔는데요. 그동안 제가 믿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의 방위력은 아시아 최강이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했죠.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편집국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 당선 확정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변 선배 기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여성판 아베라고 불리는 그분이 총재가 된 겁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드디어 강한 일본이 돌아올 차례구나. 편집국장이 제 책상으로 걸어왔습니다. 다나카, 자네가 이번 건 맞게. 다카이치 총재의 야스쿠니 참배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 취재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어차피 한국이 반발해봤자 결국 일본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논조로 써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오후 편집국 회의가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다카이치 총재의 주요 공약이 띄워져 있었어요. 헌법 개정, 방위비 증액, 자위대 명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정상화.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리더십이 나왔어. 더 이상 중국 눈치 볼 필요 없다. 저는 회의 내내 메모를 했습니다. 기사 구상이 머릿속에서 쭉쭉 그려졌죠.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위협 앞에서 일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인데요. 제 옆에 앉은 후배 기자가 핸드폰을 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한국 언론 반응 좀 보세요. 여성판 아베, 한일 관계 악화 우려, 역사 갈등 재점화. 이런 헤드라인 일색이에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뻔하지 뭐. 항상 저러다가 결국엔 조용해지던데.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15년 동안 취재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한국은 절대 일본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컴퓨터 화면에 속보가 떴습니다. 청와대 성명 발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 최대 3.5%. 저는 기사를 읽으며 피식 웃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요구할 것 같은데. 최소 2배는 올리라고 할 텐데 고작 3.5%라니. 한국이 미국한테 무슨 협상력이 있다고 저렇게 배짱을 부리는 건지 참 웃기더군요. 옆 책상에 있던 경제부 선배가 제 모니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대단하네. 저렇게 버틸 수 있나?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잠깐이겠죠 뭐. 미국이 본격적으로 압박하면 결국 고개 숙일 겁니다. 저는 기사 첫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 당선은 일본이 다시 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한국의 반발은 예상되지만 이는 일시적 잡음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확신이 있었거든요. 일본은 강합니다. 한국 따위가 넘볼 수 없는 나라죠. 다카이치 총재 당선 3일 후였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집에서 자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번호를 보니 방위성에서 일하는 제 오랜 취재원이었습니다. 후지모토라는 중견 간부인데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후지모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나카 기자, 지금 통화 가능한가? 저는 잠이 확 깼어요.
뭔가 심상치 않더군요. 네, 말씀하세요. 후지모토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한테 방위비를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올리라고 압박할 거야. 27일 일본 방문 때 본격적으로 요구한대. 저는 순간 멍했습니다. 2배에서 3배요? 그게 얼마인데요? 후지모토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조 원이야.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8조 원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후지모토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나도 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이야. 한국이요? 후지모토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고작 4천만 달러만 올린대. 12억 달러에서 12억 4천만 달러로. 우리는 28조 원을 더 내야 하는데 한국은 400억 원 정도만 올리면 되는 거지. 이상하지 않나? 저는 이불을 걷어차며 거실로 나왔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후지모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근데 워싱턴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한국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대.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한국이 뭘 안다는 거지? 후지모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존노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나?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의 핵심이고 한국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중국과 북한 두 위협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량이라고 했대. 의미 있는 역량이라고. 저는 뭔가 목에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후지모토가 답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거지. 우리보다 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워싱턴 특파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존노 차관보 발언 내용 좀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어? 특파원이 오후쯤 답장을 보내왔어요. 청문회 속기록 확인했는데 정말 그렇게 말했더라고. 한국군의 통합방공,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 역량을 강조했어. 일본은 한 번도 언급 안 했고. 저는 책상 앞에서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건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미국한테 중요한 나라라니. 말도 안 돼. 그런데 자꾸 머릿속에서 후지모토의 말이 맴돌았어요. 한국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방위비 관련 기사를 검색하며 뭔가 단서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오스트레일리안 네이벌 인스티튜트 웹사이트에서 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한국 KSS-3 잠수함을 모델로 재래식 잠수함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 작성자는 미 해군짐 홀셀 중령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더군요.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만으로는 중국과의 충돌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홀셀 중령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 가격이 40억 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5조 6천억 원입니다. 순항미사일은 42발 탑재하고요. 그런데 한국 KSS 3급 잠수함은 한 척에 8억 4,500만 달러, 1조 2천억 원이에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버지니아급 한 척 값이면 KSS 3급을 5척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KSS 3급 5척이면 총 70발의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다. 버지니아급 한 척에 42발보다 훨씬 많다. 게다가 한 척이 피격당해도 나머지 4척이 작전을 계속할 수 있어 생존성도 높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KSS-3는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중 세계 최초로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 6개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해 순항미사일도 쏠 수 있다.
이 정도 무장을 가진 서방제 잠수함은 모두 원자력 잠수함인데 한국은 재래식으로 해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게 뭐였을까? 일본 잠수함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읽는데 눈앞이 아찔하더군요. KSS 3급과 같은 소형 재래식 잠수함은 미래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것이다. 핵잠 시대를 이끌었던 미국이 이제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모델로 삼고 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하더군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일부 의견일 뿐이야. 미 해군 전체 입장은 아닐 거야. 저는 애써 자신을 설득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후지모토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이게 바로 그거였던 걸까? 한국은 자기네 기술력이 미국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방위비를 3.5%만 올려도 되는 거고. 저는 책상 서랍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끊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를 피우며 도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어.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담배를 2갭이 연달아 피우고 사무실로 내려왔습니다. 편집국장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국장님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국장님, 서울 출장 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편집국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울? 왜?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다카이치 총재 야스쿤이 참배건으로 한국 여론을 직접 취재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가보게. 근데 다나카, 자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나? 저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의 국방 기술력이 정말 일본을 넘어섰는지 확인하는 것. 그게 사실인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이틀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묘한 긴장감이 들더군요. 서울은 15년 동안 수없이 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뭔가 두려웠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왔어요. 창밖 풍경을 보는데 예전과 다르게 보이더군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최신형 전광판들. 언제 이렇게 발전한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겉모습일 뿐이야. 호텔에 짐을 풀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잡아놨거든요. 취재원 통해서 간신히 연결했어요. 김 국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용산구 국방부 인근 브리핑룸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뭘 듣게 될까? 정말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 걸까? 아니면 그냥 과장된 거겠지? 저는 계속 제 자신을 달랬습니다. 15년 경험이 틀릴 리 없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더군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택시를 타고 국방부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이더군요. 맑은 물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브리핑룸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회의실이었어요. 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큰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김 국장이었습니다. 김 국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다나카 기자님이시죠?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으며 인사했어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국장이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님께 보여드릴 게 좀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잘 모르는 것들이죠. 저는 노트와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 국장이 리모컨을 들고 스크린을 켰어요. 그때부터 제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바다 위로 거대한 잠수함이 떠오르더군요. 김 국장이 말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입니다. 2021년 9월 15일 수중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 국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은 세계 7번째 수중발사 탄도미사일 운영국이 됐습니다. 국산화율 76%예요. 전투체계, 소나, 추진 전동기 전부 우리가 만들었죠. 김 국장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기자님, 이 정도 무장을 가진 다른 서방제 잠수함들은 전부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영상이 나왔습니다. 넓은 들판을 전차가 질주하고 있었어요. K2 흑표 전차입니다. 폴란드에 180대 수출하고 추가로 820대를 현지 생산하기로 했어요. 총 1000대죠. 저는 메모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하이코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마하 5 이상 속도로 비행해요. 2024년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지금은 양산 단계입니다. 루마니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와 수출 계약도 맺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던 펜을 놓쳤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재생됐어요. 작은 드론이 탱크를 향해 날아가더니 폭발과 함께 탱크가 박살났습니다. S-10자살 드론이에요. 탱크 사냥 플랫폼이죠. 김 국장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기자님, 일본은 이런 기술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 국장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도움을 요청할 만큼 큰 나라가 됐어요. 반도체, 인공지능, 자동차, 조선업, 무기, 미래 산업전 분야에서 우리는 발전했습니다. 김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카이치 총재님께 전해주십시오. 한일 협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입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5년간 쌓아온 제 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브리핑룸을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군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꺼냈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언제 이렇게 달라진 거지?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다행이더군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기사를 써야 했거든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2가지 버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다카이치 총재, 야스쿠니 참배 보류 검토. 한국의 반발 우려로 전술적 후퇴. 기존에 제가 쓰던 논조였죠. 2번째 버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선택한 것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었다. 한국의 KSS-3 잠수함, K2 전차, 극초음속 미사일. 일본이 외면했던 진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이걸 쓰면 어떻게 될까? 독자들은 발끈할 겁니다. 우익 진영에서는 저를 매국 기자라고 부르겠죠. 회사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이잖아요.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이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때 15년 전이 떠올랐어요. 신입기자 시절 선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유리코, 기자는 진실을 쓰는 사람이야. 독자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독자가 알아야 하는 진실을 말이지. 그 선배는 지금 편집국장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파일을 지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삭제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클릭했죠. 두 번째 파일만 남겼습니다. 이걸로 가겠어.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없어.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도쿄 거리가 예전과 다르게 보이더군요. 뭔가 낡아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 오래된 간판들. 아니, 제 눈이 달라진 건가?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제 인생이 바뀔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크서클이 더 짙어졌더군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젯밤에 쓴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오전 9시쯤 편집국장이 출근했습니다. 저는 국장님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저는 인쇄한 기사를 국장님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서울 취재 기사입니다. 국장님이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안경을 벗고 다시 쓰고 또 읽었습니다. 다나카, 이거 진심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냈어요. 미 해군 보고서, 한국 국방부 브리핑 자료, 존노 차관보 청문회 속기록.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국장님이 자료들을 하나씩 넘겨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내보내면 난리 날 텐데. 자네 각오는 됐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게 진실입니다. 15년 동안 제가 믿어온 게 착각이었어요. 독자들도 알아야 합니다. 국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면 톱으로 가자. 자네가 책임지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네, 책임지겠습니다. 기사는 그날 저녁 조간 일면에 실렸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한국의 기술력. KSS-3 잠수함이 바꾼 동아시아 안보 지형. 기사가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회사 전화가 불났습니다. 항해 전화가 쏟아졌죠. 매국 기자, 한국 스파이, 일본을 비하하는 쓰레기. 온라인에는 더 심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주소를 알아냈다.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 협박 메시지도 왔어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갈 때 뒤를 계속 돌아봤어요.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반응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젊은 독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현실적인 기사가 나왔다. 일본도 이제 변해야 한다. 오만은 몰락의 시작이다. 경제계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칼럼을 썼어요. 다나카 기자의 용기 있는 보도에 감사한다. 일본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에서 연락이 왔어요. 용기 있는 일본 기자의 보도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CNN과 로이터도 연락이 왔죠.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70대 독자가 보낸 편지였어요. 처음 기사를 봤을 때는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대요. 기자님 말씀이 맞다고. 오만은 몰락의 시작이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작은 나라도 준비하면 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 한국이 증명했다고. 용기 있는 보도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편지를 읽고 며칠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후지모토였어요. 다나카 기자, 대단한 기사 봤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후지모토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덕분에 우리 내부에서도 솔직한 토론이 시작됐어. 한반도 안보 역량 재평가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다고.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는데 속보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이 긴급 보도를 냈어요. 다카이치 총재 야스쿤이 참배 보류 방향으로 조정 중.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말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뉴스에서는 계속 분석이 이어졌어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다음 날 회사에서 해외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BBC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생방송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CNN과 로이터도 연락이 왔죠. 며칠 후 편집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다나카 수고했네. 자네 기사 덕분에 우리 신문 구독자가 늘었어. 특히 젊은 층에서 반응이 좋더군. 국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진실을 쓰는 게 기자의 본분이지. 그날 퇴근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옆에 있던 노부부가 신문을 집어들며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이 기자 대단하네. 용기가 있어. 요즘 이런 기자가 어디 있나?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서점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울 김 국장이었어요. 다나카 기자님, 훌륭한 기사였습니다. 진실을 보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오만은 몰락의 시작이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것을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확신은 무너졌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신문 코너에 제 기사가 보이더군요. 한 젊은 남자가 신문을 사가는 걸 봤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2025년 한 명의 일본 기자가 용기 있는 보도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의 진짜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